네, 김성 앵커와 꼽은 이슈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간밤에 FOMC가 이틀간의 또 회의가 막을 내렸죠. 미 연준이 현재 통화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라고 밝힌 소식부터 좀 말씀 나눠보도록 하죠. 간밤에 FOMC, 네, 통화 완화 기조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히 짚어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기본부터 생각을 해보면은 네. 지금 현재 연준이 펼치고 있는 통화 완화 기조 정책은 뭔가 하면은 네. 저금리와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로금리는 금리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를 하는 건데 이번 FOMC에서도 작년 3월 이후에 제로금리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밝혔고 양적 완화는 우리가 테이퍼링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테이퍼링 전 단계 그러니까 매달 1,200억 달러어치의 채권을 사주는 것. 그건 국채도 있고 주택재당 채권도 있고 이 1,200억 달러어치의 채권을 사주면서 시중에다가 돈을 풀어주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 변화가 없다 이렇게 밝혔고 다만 이 1,200억 달러를 줄이는 부분을 테이퍼링이라고 하는데 네. 이 테이퍼링에 대해서도 아직 목표치에 접근은 했지만은 아직 시기가 아니다. 그리고 테이퍼링을 언제 실시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건 없지만은 경제 지표에 달려 있다. 그리고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보면은 얼마 전에 FOMC하고 비교를 했을 때 한 걸음 정도 더 나아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보니까 스탠딩 레포를 운영한다 뭐 이런 네.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스탠딩 레포 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우리가 지난번에 네. 역레포란 얘기 한번 했었는데 했었죠. 네. 레포가 뭔가 하면 환매 조건부 채권 매매를 레포라고 레포.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레포가 은행들 입장에서 본다면 돈이 필요할 때 채권을 갖다가 내가 되사는 걸 조건으로 파는 겁니다. 그러면 채권은 남한테 넘어가고 돈이 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아무래도 자금이 되는 거고 그 반대가 역레포입니다. 네. 그러니까 채권을 내가 사주고 자금을 저쪽에 주고 하는 게 역레포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난번 역레포 얘기했을 때는 은행들이 워낙 돈이 지금 많으니까 이 연준에다가 돈을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네. 이제 역레포였는데 스탠딩 레포는 뭔가 하면은 지금 현재 양적 완화로 돈을 풀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푸는 방법이 채권을 사주는 거죠. 네. 사주면서 연준이 이 돈을 시중에다 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스탠딩 레포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 채권을 사주는 게 아니고 채권을 갖다가 담보로 돈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양적 완화라는 것 자체가 시중에 있는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갖다가 매입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돈이 은행으로 넘어가도록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 레포를 하게 되면 레포가 되면은 결국은 뭔가 하면은 나중에 채권을 되파는 걸 전제 조건으로 채권을 사주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채권을 담보로 돈을 갖다가 시중에 푼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탠딩 레포, 상설 레포 기구를 운영하기로 했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은 자, 이제부터 테이퍼링에 들어갈 테니 만약에 테이퍼링에 들어가 가지고 그러니까 테이퍼링이라는 얘기 자체가 채권 매입을 줄이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채권 매입을 줄여서 시중에 나가는 돈이 줄어들게 되면 만약에 단기 금융 자금 시장이 어려워진다면은 우리가 너네가 갖고 있는 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테이퍼링을 시작해서 올 수 있는 어떤 충격을 완화할 장치로서 스탠딩 레포, 상설 레포 기구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준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가지고 테이퍼링에 들어가기 위한 지금 초석들을 깔고 있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연준이 하나씩 좀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충격을 좀 완화하기 위한 장치를 깔고 있는 것 같은데 또 간밤에 또 파월 의장 코로나 확산에 대한 경계 심리도 좀 표현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테이퍼링을 언제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경제 지표에 달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델타 변이 확산으로 해가지고 직장 복귀가 늦어지고 학교가 다시 문을 여는 시기가 늦어지게 된다면은 경제 회복에 차질이 있을 것이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코로나 초기하고 비교한다면은 충격은 작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결과적으로 본다면은 이 델타 변이 확산에 따라서 경제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온다면은 테이퍼링 시기도 좀
좀 늦춰줄 수 있다라는 일종의 가능성을 열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결국에는 뭐 백신 접종밖에 없을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또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그런 곳도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주하고 뉴욕시가 제일 처음에 나섰었죠. 네. 그러니까 공무원들한테 대해서 주정부 소속 공무원들한테 대해 가지고 이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백신 접종을 안 맞는 사람은 일주일마다 한 번씩 검사를 해서 결과를 제출을 해라. 근데 사실 그 백신 검사해 보신 분, 이 코로나 검사해 보신 분들 얘기 들으면은 코에다가 면봉 집어넣지 않습니까? 굉장히 괴롭죠. 정말 네. 괴로운 거기 때문에 일주일마다 내라 그러면 아마 백신 맞는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외신들이 전하는 걸 보면 이게 이제 주 정부가 아니고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 정부 차원에서 연방 정부 공무원들이나 연방 정부하고 계약하는 업체들 직원들은 의무적으로 백신 접종을 해라. 그리고 만약에 백신 접종을 거부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 그러니까 네. 어떤 텀을 둬서 백신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결과서를 제출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여기에다가 기업들도 같이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구글이 사무실 복귀 시점을 9월 1일로 잡았다가 그걸 갖다 10월 18일로 연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직원들한테 이 완전히 사무실 복귀하기 전에 예방 접종을 마쳐라. 의무화하는 그런 식의 통보를 했고요. 애플 역시도 이달 초입니다. 그러니까 애플은 좀 더 빨랐죠. 사무실 이 개소 시기를 갖다가 9월 초에서 10월 초로 바꿨고 이 대부분의 매장이 있지 않습니까? 애플 같은 경우는 이 직원들이 소비자를 대응하는 매장이 있는데 이 매장에서는 일단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고요. 그리고 이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의무화하지는 않았지만 권고를 하는 네. 그런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촬영 현장의 배우나 스태프들한테 대해서는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그런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많은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 또 정부 차원에서 백신 접종을 지금 독려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제 미국은 또 의무화를 하려고 네. 하는 분위기인 것 같고 유럽에서도 이제 좀 이슈가 많은 것 같은데 뭐 유럽에서도 백신 접종을 좀 확대하려고 하는 것 같은가요?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백신 안 맞겠다고 데모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백신과 접종과 관련해 가지고 이 문화시설이나 여가시설 이런 데 출입하려 그러면은 백신 접종 뭐 그 확인서라든지. 확인서 그러니까 네네. 백신 여권을 제출하도록 하는 이걸 갖다가 법률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만큼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는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탈리아도 역시 미술관이나 체육관, 영화관 같은 공공시설을 갖다가 이용할 때는 백신 접종 증명서를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몰타 아시죠? 네. 세계적인 관광지 아닙니까? 몰타는 백신 미접종자는 아예 입국을 금지시키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결국은 이 코로나를 이기는 방법은 예방률이 떨어지네, 변이가 나오네 하더라도 결국은 백신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 또 관련한 이슈 또 FOMC와 관련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두 번째 이슈, 미국 의회가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또 후원사들을 질타했다면서요. 네, 앞에서 우리 그 장 연구사 할 적에 우리 네. 장 캐스터가 잠깐 그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미국 의회에서 이 중국 위원회가 청문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불려 나온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인가 하면 중국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후원사들입니다. 네. 그 이름을 보면은 코카콜라, 비자, 에어비앤비, 인텔, 프록트앤갬블 이렇게 5개 회사의 대략 부사장들이 불려 나와서 질타를 들었는데 어느 정도 얘기를 들었는가 하면은 인권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우선 동계올림픽을 갖다 연기하거나 개최지 변경을 하면 어떠냐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왔고요. 그리고 또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뭐라고 질타를 했는가 하면은 인권 탄압을 자행하는 국가에다가 이 후원하는 것 자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이 에어비앤비는 여행으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죠. 중국이라는 네. 나라가 위구르족이나 이 티베트인들에 대해서는 여행 금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베이징 올림픽에 대해서 후원을 하는 게 옳으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코카콜라에 대해서는 너네는 국내 정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면서 중국의 그런 인권 탄압에 대해서는 왜 아무 얘기도 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까지 네. 비난을 했습니다. 저도 간밤에 그 소식을 듣고 네.
제가 코카콜라에 있었어도 참 침묵밖에 할 게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각 기업들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코카콜라 네. 부사장이 강하게 반발을 했다 그럽니다. 네.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올림픽 개최지는 우리가 결정한 게 아니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 기업들이 올림픽 IOC의 공식 후원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격에 베이징 동계올림픽 성공을 도와주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을 도와주는 그런 거긴 하지만은 이 회사들 입장에서는 IOC가 지정한 올림픽 공식 후원사들인데 우리가 개최지 결정한 거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고 자신들은 운동선수들이 어디에 가서는 게임을 하든 우리는 그걸 후원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다만 인텔 부사장 같은 경우에는 그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인권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는 인종 청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봤더니 자신은 국무부 보고서를 읽어봤고 그 결론이 맞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네. 나머지 4개 회사 대표들은 이 참석자들은 그냥 원론적인 답변만 하는 네. 그런 수준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청문회가 끝 마지막 부분에 이 공화당의 상원의원 하나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중국 공산당을 공격할 수 있는 어떤 발언도 하지 말라라는 그런 지시를 받은 사람들 같다. 그래서 참 부끄럽고 딱하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만 단순히 한번 해프닝으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본다면은 지금 현재 가끔 나오고 있는 동계올림픽의 개최지 변경 네. 아니면 보이콧 자체가 이게 선수들이 불참하는 보이콧까지 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거고 그러니까 각국의 수반들이 안 가는 그런 어떤 보이콧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딱하고 부끄럽다라고 얘기했는데 딱하다라는 표현이 좀 더 마음에 네. 와닿는 것 같습니다. 또 뭐 신장 지역 인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또 EU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신장상 수입이 좀 증가를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네. EU가 신장 지역에 올 상반기 동안에 네. 수출한 수입한 물량을 봤더니 작년 대비해서 131%가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오, 네. 그런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있었으니까 기저 효과가 아니냐라고 네. 볼 수도 있겠지만 2019년도 상반기하고 비교를 해도 103.5%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신장 인권을 갖다 문제를 삼고 얘기를 하지만은 결국 신장 물건을 갖다가 수입해 오는 데는 아무런 제약도 없었던 것 아니냐 네. 하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국가별로 보면은 독일 같은 경우에 한 143%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네. 이탈리아는 좀 적게 늘어났습니다. 네. 32%가 늘어났고 벨기에 같은 경우는 국가 규모가 좀 작기는 하지만은 무려 15배가 늘어난 걸로 이렇게 저런. 네.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개별 품목에 대해서 현재 문제를 삼고 있지 않습니까? 면화, 토마토 그리고 실리콘 뭐 네. 이렇게 문제를 삼고 있는데 현재 미국 상원에서는 신장 지역의 모든 제품에 대해서 지금 그 법률안을 마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신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강제 노동과 관계가 없다는 게 증명되지 않으면 수입을 금지시키는 네. 그런 쪽으로 갈 거기 때문에 아마 이 미국의 움직임하고 유럽이 이 발걸음을 맞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미국 의회 또 각 기업들 또 신장 인권 지역, 신장 지역과 또 인권 관련해서 또 이 이슈 말씀 들어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이슈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세 번째 이슈는요. 중국이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도 각종 규제를 가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교육 뭐 이런 쪽뿐만 아니라 음식 배달 업체에 대해서도 규제를 내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시작된 게 마윈이 작년 10월에 금융 서밋에서 입바른 소리 했다가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금융에서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이젠 데이터를 둘러싼 국가안보, 데이터를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빅테크를 규제를 했었는데 이제는 노동자 권한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중국 경제 전문 매체 차이신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 중국의 시장 감독 총국과 공안부 그리고 인터넷 판공실 뭐 이런 7개 부서가 공동으로 발표를 한 내용인데 제목이 뭔가 하면은 음식 배달 서비스 기업의 음식 배달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지침 뭐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배달원들을 갖다가 사회보험에 가입시키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회보험이라고 하면은 우리로 치면은 국민연금하고 고용보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하고 마찬가지로 이 배달원 같은 경우에는 정식 직원이 아니고 프리랜서 그러니까 아르바이트거나 아니면은 파견업체에 소속이 돼 있는 그런 경우라 그럽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들을 갖다가 정식 직원 대우를 해가지고 이 사회보험에 가입을 해주게 되면 인건비 부담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평균 임금에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갖다 지켜라라는 그런 규정도 있고요. 그 밖에도 배달원의 휴식 장소를 마련해 줘라. 우리나라에서 많이 듣던 얘기가 있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도 좀 낮춰라. 그리고 배달원들의 노동조합 설립을 유도해라라는 그런 내용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이 음식 배달업체들이 어려워질 거고 그런데 음식 배달업체가 중국 같은 경우는 메이탄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이 메이탄의 대주주가 텐센트고 그리고 또 얼음이라는 회사가 얼어머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의 대주주는 알리바바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결국 이 배달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는 얘기는 빅테크 기업들한테 부담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돌려서 IT 기업들을 또 규제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해당 기업들 반응은 어떤가요? 네, 일단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 정부가 규제 대책 내놓으면은 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유감이지만 따르겠다 내지는 강하게 반발을 한다든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이행하겠다라고 맞장구를 칩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메이탄이 즉각 성명을 내고 중국 정부의 지침에 철저히 이행하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놓고 그러니까 이 중국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 UBS 아침에 말씀하셨고 또 우리 국정수석도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결국 이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어떻게 본다면 지금 어떤 국가 정책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주가가 지금 많이 떨어져서 10%, 20% 떨어졌지만은 그렇다 그래서 저가 매수 들어가기는 좀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좋게 보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뭔가 하면은 이 중국이 미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이런 빅테크 기업을 갖다가 안 키울 수 없는 거고 이 빅테크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언젠가 풀릴 거다. 그렇게 본다면은 좀 더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해보는 게 어떠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 기업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은 좀 한번 지켜보는 게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주가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같이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